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워터파크 동영상의 몰래카메라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부 김대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촬영을 해서 유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근 유명 워터파크에서 여성 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20대 여성과 또 이를 지시한 범인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이 여성은 동영상을 직접 유포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고 팔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젠 이런 동영상이 사고 파는 상품으로 영역이 확장되면서 범죄에 여성이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피해자만 200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이 동영상의 유포를 막기 위해 사이트 37개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촬영돼 유포되었고 또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성인 사이트에도 돌아다니고 있어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난달 31일에도 전북 고창의 한 고교생이 여교사 5명을 대상으로 몰카를 찍은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몰카 범죄는 디지털 복제 기능으로 인해 한 번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복구가 안 되고 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YTN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방송된 워터파크 동영상은 모자이크를 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됩니다. 31일 고교생의 여교사 몰카 보도에서도 일부 연출된 화면은 영상 취재에 있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기법이어서 아쉬움이 큽니다. YTN은 기자들의 보도와 대담을 통해 워터파크 동영상 외 몰카 관련 보도를 심도 있게 다뤘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워터파크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찍어서 유출을 했는지 또 조직적인 범죄인지 그런 점이 좀 궁금증이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사는? 네, 워터파크 동영상 사건 수사는 영상을 촬영한 최모 씨가 검거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이 최 씨의 고향인 전남 곡성에서 최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영상 촬영을 지시한 남성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최 씨가 이 남성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몰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바탕으로 통신 기록을 추적해 남성 강모 씨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강 씨는 최 씨에게 영상 촬영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 소장용으로 영상 촬영을 사주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영상이 유포됐는지는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최 씨의 컴퓨터로 확인한 뒤 지웠고 자신의 노트북에 있던 영상도 노트북을 팔면서 삭제했다는 겁니다. 또 영상이 저장돼 있던 외장 하드는 사건이 불거진 뒤 부숴서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어떻게 유포됐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경찰은 이 부분을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강 씨의 행적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강 씨는 외장 하드를 부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있고 영상을 촬영할 때부터 경찰 추적을 염두에 두고 날짜를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 씨에게 해외로 피할 것을 권유하는 등 범행 전후 치밀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 경찰은 강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계속한 결과 강 씨가 영상 유포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강 씨가 지난해 12월 음란 사이트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120만 원을 받고 영상을 판매했다고 진술하면서 영상 유포 경위가 파악된 건데요. 경찰은 현재 강 씨에게 영상을 넘겨받은 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이렇게 워터파크 몰카 논란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전북 고창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몰래 촬영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학생은 질문하는 척하면서 교사들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로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교의 조사 결과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상습적으로 몰카를 촬영하고 이를 웹하드에 올려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등 사태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에서도 이 사건을 본격 수사하고 나섰는데요. 경찰은 학교에서 압수한 학생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영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회사 화장실에서 여직원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남성과 또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몰카와 관련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몰래카메라 기술도 발달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몰래카메라를 재미삼아 찍으면서 좀 죄의식도 좀 엷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 확산으로 몰래카메라 범죄가 최근 4년 사이 5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 경찰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0년 1000여 건 발생했지만 지난해는 6,600여 건까지 늘었습니다. 이는 4년 새에 5배 이상 급증한 것인데요. 그 18건씩 하루 평균 몰카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지난 1일에도 몰카 영상과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사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용의자 손모 씨 등 3명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런 몰카 영상과 국내 음란물 8천여 건을 웹하드에 올려 1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만큼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몰카 범죄에 대해서 경찰은 몰카 불법화 법안을 추진하고 또 워터파크에 여경을 잠복 근무시킨다고 할 계획이었는데요. 경찰의 이번 대책으로 근본적 해결책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YTN의 적극적인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몰래카메라 범죄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진행되는 것을 피해자들이 모르는 거의 유일한 범죄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경찰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경찰은 몰카 성범죄 근절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의 대형 물놀이 시설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200여 명을 배치해 몰카 촬영자 검거 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여성 탈의장과 샤워장 등에서 여경이 잠복 근무를 하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몰카 자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몰카의 제조, 판매 등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파 기능이 없이 녹화 기능만 있어서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금지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신고 포상금도 활성화하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지급액과 지급 사례 등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몰카 촬영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입니다. 몰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한번 영상이 촬영되면 순식간에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란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도 많고 또 영상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원인입니다. 실제로 최근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해외 서버를 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63만 건을 유포해 6억 원 가까운 돈을 벌었습니다. 사이트에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의 광고를 싣고 영상을 내려받는 회원에게 돈을 받는 형식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가 하루 사용자 20만 명, 또 게시자료 170만 건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광고 수익을 노리고 음란물 사이트를 만들어 음란물 19,000여 건을 게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이트를 찾은 배경에는 대량으로 영상을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자신이 올린 음란물을 다른 사람들이 내려받으면 돈을 받았는데 1억 원을 넘게 번 경우도 있었습니다. 워터파크 몰카도 이렇게 해외 서버를 둔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유포됐는데요. 따라서 이런 사이트들에 대한 관리와 단속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음란 영상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위법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만드는 사람뿐 아니라 이를 유포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 강화와 또 이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더해져야 제2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엔 시청자들께서 직접 만든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나라꽃 무궁화 콘텐츠 공모전을 열었는데요. 여기서 대상을 받은 작품 함께 보겠습니다. 관심 있었냐? 관심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래? 그럼 없어도 되겠지 뭐.
나한테 뭐야. 오늘 무궁화 시험이 있겠습니다. 오늘 보는 시험은 문제가 많지 않으니까 금방 풀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은 5분 줄 것이고 꼴찌하는 사람에게 벌칙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거 소감이 어때? 창피해. 그냥 무궁화를 지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장갑회를 준비했어. 이쁘게 했어. 고마워. 잘 사용해주세요. 그래 내가 항상 이거 간직할게. 아, 고마워. 잘 받을게. 훌륭한 일 하네. 고마워. 잘 받을게. 아, 고맙습니다. 잘 쓸게.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캐스터들의 수다와 뉴스10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2000년도에 환경부에서는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을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 1편인 사계에는 고드름 낙수소리나 여름 폭포소리, 장마 비바람 소리 등 계절별로 들을 수 있는 자연의 소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자연의 소리가 백색 소음의 한 종류로 알려지면서 어플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렇게 편안하게 소리로 듣는 비와는 달리 호우나 폭우같이 일상생활에 불편함과 피해를 주는 비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지난주 국지성 호우로 이야기를 나눈 캐스터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캐수다는 유익하고 알찬 생활 정보와 기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캐스터들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방송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제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출연자들이 기상 캐스터들인 만큼 날씨를 주제로 한 방송은 정례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져 날씨와 생활 정보를 균형 있게 나누어 방송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는 날씨 특집으로 4명의 기상 캐스터와 기상 예보관이 함께 출연해 국지성 호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방송은 기상 캐스터가 경험했던 소나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본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방송의 전체적인 구성은 기상 캐스터들과 기상 예보관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계속되는 대화와 질문으로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방송을 내용과 관련된 자료 화면과 생동감 넘치는 배경음악을 조화롭게 배치해 활기찬 방송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방송을 이끌었던 기상 캐스터들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자연스러운 진행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뒤이어 방송을 통해 소나기의 기준이라던가 국지성 호우의 정의, 예보에서 말하는 좁은 지역이라는 구체적인 범위 등 일기예보를 들으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기상에 관련된 단어들을 명확히 알 수 있었고, 이는 앞으로 일기예보를 들을 때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국지성 호우에서 말한 시간당 30mm의 막연했던 개념을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눈높이를 낮춰 운전 시 와이퍼를 이용해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정도라고 쉽게 설명해 주었던 점도 좋았습니다. 요즘 국지성 호우가 올 때마다 열대성 스콜 같다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국지성 호우와 스콜의 차이점을 그래픽 화면을 이용해 설명해 주었고, 국지성 호우가 증가하는 원인이라던가 국지성 호우 예보가 어려운 이유 등 평소 궁금했던 사안을 잘 선택해 질문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마지막 순서에 소개했던 피해 예방법 중에서 하수구와 담을 확인하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하수구의 어떤 점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 것인지, 확인 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어떤 대처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첨가됐다면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쾌한 기상캐스터들의 수다, 캐수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주제로 여러 궁금증을 풀어주는 재미있는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뉴스 10에 대한 내용입니다. 뉴스 10은 오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입니다. 늦은 밤에 방영되는 뉴스답게 뉴스 전달에 군더더기가 없고, 그날 일어난 뉴스를 종합하여 정리해 주어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대에 적합한 구성이었습니다. 주요 뉴스 내용을 알려주는 오프닝이 끝나고 곧이어 뉴스가 방송되는데, 계속 이어지는 뉴스로 피로함을 느낄 수 있는 시청자들을 위해 뉴스 중간중간에 주의를 전환할 수 있거나 쉬어갈 수 있는 화면들이 배치되어 있어 계속되는 뉴스에 대한 지루함이나 피로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뉴스 10에서 눈에 띄는 것은 뉴스 터치라는 코너였습니다. 이 코너는 몇 가지 뉴스를 간추린 뉴스처럼 짧고 간단하게 전해주는 코너였습니다. 이 코너를 보면서 DMB라는 방송 특성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간단하고 짧은 형식의 뉴스가 좀 더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DMB 특성에 특화된 DMB 뉴스를 제작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은 밤 우리와 함께하는 뉴스 10, 앞으로도 공정하고 균형 잡힌 뉴스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자막이나 부적절한 화면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좀 더 친절한 뉴스를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역대 최대 규모 경제사절단 동행 관련 기사에서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1대1로 사업과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접목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국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1대1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고, 이 용어가 방송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용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덧붙였다면 시청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보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한국 휴대전화 가격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관련 기사가 오전에 한 번 방송됐습니다. 불합리한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보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절대 다수의 시청자가 알아야 할 정보이고, 시청자의 알 권리를 반영한다는 차원에서 좀 더 상세하고 더 잦은 횟수로 보도해 주었으면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었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2일 중학교 부탄가스 폭발 충격, 대책 없나 관련 출연자 대담 중 화면에 제공된 시청자 의견 가운데 공부를 했을 거다, 정신적 장애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시청자의 의견이 그대로 전달됐습니다. 이런 내용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으며 관련자의 불만 소지가 있어 보이는 내용이었습니다. 민감한 이슈의 경우 일부 의견은 제작진에 의해 걸러지거나 시청자 의견을 받지 않는 등의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악취와 소음으로 인해 학교 주변에 백록대 서식지를 감벌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백로의 사체로 추정되는 것 위에 파리가 앉은 장면이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이것은 시청자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는 화면이므로 적절한 여과 장치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학교 교수로부터 청년층의 주거 문제 보도에 대해서라는 주제의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의 대표적인 중산층 지역 거주지인 목동 유수지에 행복주택을 지으려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정책으로 주로 대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어지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그러나 목동 유수지에 행복주택을 지으려던 계획은 지역 주민의 격렬한 반발과 해당 지역 정치인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언론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사건을 보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되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와의 사전 협의나 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참여 등 소통이 문제가 있었고 향후 지역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유치가 쉬울 것이다는 취지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국토교통부가 양천구에 제기한 지구지정 취소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지구지정을 취소했다는데 주목해서 이는 지역 이기주의에 굴복한 것으로 향후 소위 집값이 높은 지역에는 행복주택이 못 들어서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만 지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언론의 보도는 표면적으로 이 사건을 충실하게 보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금 더 심층적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청년층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청년이 빠져나가면 그 지역은 쇠퇴하기 마련이며 해외 주요 도시에서도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기존의 님비 현상을 보도하듯이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청년 거주지역 확보는 실제로 기업 유치나 해외 투자 유치 등과 같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활동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마치 지역의 폐기물 처리장 유치에 대한 갈등 보도 방식으로, 즉 정부 대 지역 주민의 갈등 정도로 이 사건을 보도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처사입니다. 청년 세대를 언론에서 3포 세대, 즉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이는 청년들의 어려운 실정을 표현하는 말인 동시에 청년들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라는 부정적인 뉘앙스 역시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은 활기차고 능동적이며 연애를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은 사회를 위한 투자입니다. 사실 청년층에게 주거 여건과 교통이 좋은 장소에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 운명이 걸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일 뿐 아니라 청년들이 과감하게 벤처에서 창업이나 유망한 중소기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은 행복주택을 기피시설이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주민이 반대하는 님비 현상으로 보도하지 말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 유치의 시각으로 보도해 주길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